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 있는 한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국산 조봉암의 삶과 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20세기 한국 현대사에서 또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조봉암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1부 생애 이야기, 2부 조봉암의 사상과 정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럼 축산 조봉암은 과연 누구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1898년 경기도 광화군에서 출생했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또 그런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옥고도 치르고 또 해방 이후에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정당 활동도 하고 또 1948년 우리나라 초대 정부 수립 때 농림부 장관으로 정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봉암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11년도에 강화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농업보습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강화군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사환으로 잠시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워낙에 좀 고지식하고 원칙을 지키는 스타일이어서 상급자와 마찰이 좀 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조봉암으로 하여금 어떤 원칙을 지키게 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조봉암이 주산 실력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가 실시했던 토지대장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토에 우리 지금 토지 조사 사업, 그죠? 그 토지대장을 꾸미는데 이 주산을 가지고 통계 작성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상급자들과의 마찰 때문에 결국은 그 강화군청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이 이제 그 조봉암의 가족 사진인데요. 41년경에 조봉암 가족 사진이고 뒷줄 맨 오른쪽이 조봉암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18년도에 강화군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대서소 보조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도에 경성부로 상경합니다. 이 경성이 이제 오늘날 서울이죠. 네, 그래서 경성의 YMCA 중학부에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다 만납니다. 여운형, 박근영, 이승만, 김규식, 반면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YMCA 중학부 1학년 재학 시절에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해서 경찰에 붙잡혀서 1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경부국 소속으로 소속 직원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여러 정파가 모여서 만든 조직이었기 때문에 또 이념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를 두고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감을 느껴서 조봉암은 1921년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의 제2국구 영어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주호대학 전문부 정경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경학과, 주호대학 정경학부 시절에 조봉암에게 이제 굉장히 그 인생의 전기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박열이 조직했던 흑도회라는 이제 단체에 멤버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흑도회 조직이 일종의 당시에 유행했던 공산주의 사상을 제대로 이제 배우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련에서 출현했던 이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철학이나 노선, 사상,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흑도회가 해체가 되면서 주호대학을 1년 만에 수료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1922년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22년 10월 달에 콤민테른의 지령을 받고 소련으로 가서, 소련 베르네 우디스크 대회에서 열렸던 이 공산주의자 대표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조선 공산당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모임의 일파였던 화요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화요회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헌영과 같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제 25년도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콤민테른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2년간 좀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련, 중국, 특히 만주 이런 지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고 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제시대 때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국제주의자였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국내의 어떤 활동도 중요했지만, 사실 국제관계 속에서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이 조선의 독립 투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한 그 인터내셔널적인 국제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1932년도에 프랑스 불조계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조선으로 송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겠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평안북도 신의주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7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똑같이 신의주 감옥의 부인 김거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김거목 여사가 신의주 감옥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저기. 그래서 조봉암 옥중에서 부인의 병사 소식을 접하였고, 신의주 감옥에서 있을 때에도 줄곧 독방 생활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독방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신의주가 이제 북쪽이었고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리고 독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도에 만기 출소해서 인천으로 내려가게 되고, 인천에서 이제 지하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지만 조선 총독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또 받게 됩니다. 네. 해방 직후에 이제 조봉암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풀려나기 직전에 일제 경찰에 검거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풀려났고, 앞서 얘기했던 여운형이 주도했던 이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에 대한, 그리고 정부 수립에 대한 꿈을 안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참여를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노동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또 조선공산당 인천지구 책임자로 선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중앙간부로서 1946년 2월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인천지구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을 박헌영과 이제 쭉 해왔지만,
노선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박근영이 좀 더 독자적으로 조선공산당을 리드하게 되고 총괄하게 되니까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박근영을 비판하는 편지를 이제 서한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미군정에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한국의 공산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조봉암의 편지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정보를 알게 되니까 미군정에서 공개하기 전에 윤치영의 어떤 도움이라 그럴까요? 또 자문이라 그럴까? 아니면 윤치영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조봉암이 먼저 스스로 언론에 그러니까 미군정이 공개하기 전에 박근영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개적인 전향이죠. 일종의 노선을 이제 좀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영과 또 공산주의 계열과 결별을 하게 되고 그때 46년 5월이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일종의 참여하게 되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의 투쟁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혁명이나 또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 합법적인 권력 쟁취보다는 바깥에서의 어떤 투쟁, 무장 투쟁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혁명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 조봉암은 이제 이때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의회 민주주의자, 의회 노선 투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쯤에 오면 재헌국회의원과 헌법기초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50 총선거가 실시되죠, 그죠? 여기에 출마해서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이 재헌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초대 만들겠죠? 그래서 거기 헌법기초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8월 15일 날 정부가 출범하죠. 그 전에 이제 초대 내각에서 이승만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또 본인의 뜻이 합해져서 농림부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점차 그 이승만 노선과도 조금 이념적인 또 가치적인 지향이 달라져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52년도에 한국전쟁 중이죠, 그죠? 네, 그때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때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과 대결을 벌이고요. 그리고 1956년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당이었죠. 조봉암과 신익희가 야당표인데요. 물론 신익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봉암과 신익희 추모표를 합쳐서 합계가 45% 정도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말들이 떠돌았냐면요. 관권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깊었어요. 자유당에. 그래서 죽사는 조봉암을 보죠. 축사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심했습니다. 물론 신익희 추모표가 조봉암으로 왔으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조봉암이 이제 좀 더 독자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56년도에 진보당 창당을 하게 되고 정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봉암의 진보당은 반자본, 반공산, 중도파 노선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유럽, 북유럽, 그래서 유럽 모델을 많이 따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한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사회주의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어떤 사회화,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집단화, 그러니까 공유화 수준을 좀 더 올리는 거죠. 우리 그 학생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있었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통신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전력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죠? 예. 또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사회 기본적인 인프라이고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국가가 공적인 어떤 기업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맡겨서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수준이 좀 높은 것을 일종의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보당이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더 그 진보적인, 좀 급진적인 어떤 정당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유당과 이승만 세력이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58년도에 이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보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육군 특무부대 보안사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국군 안보지원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간첩 사건을 일종의 발표합니다. 네, 양명산 사건이라고 해서 그래서 특무부대에서는 조봉암이 양명산과 접선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죠. 접촉해서 정치 자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북한에 실행했다.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 신문 기사가 1958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인데요. 진보당 간부들의 구속을 얘기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조봉암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유죄했지만 간첩 방조죄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간첩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니까 자유당의 정치 깡패들 이정재라고 아마 나오는데요. 이정재와 반공청년단원들이 이 판사를 타도해야 된다면서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쯤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심에 조봉암을 변호했던 변호인단들이 오히려 구속되고 또 검찰의 신문을 받는 그런 회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 진술을 해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양명산이 양심 고백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걸 양명사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해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봉암이 그 양명산의 그런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으니까 곳곳에서 이제 구명운동이 벌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조봉암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북한의 공작을 받아서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감찰 회견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재판에도 언론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도 이승만 정권에 경고를 보냈지만 자유당 강경파는 59년에 조봉암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어요. 그치?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뭐 구명운동도 하고 이 사형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조봉암이 용공문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윤치영 이렇게 사람들이 했지만 그게 이승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봉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과 측근들에게 심경을 밝힌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 수가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잘 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이승만이죠.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어떤 대립, 갈등, 그죠? 이분법적인 어떤 세력들 간의 이념 투쟁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의 어떤 태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본인은 60대 초반이었는데, 그죠? 이 사형 선고를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이 서대문 형무소, 우리 학생 여러분 역사 기행이나 할 때, 현대사 기행할 때 서대문 형무소 가봤죠, 그죠? 예, 가봤을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형장이고요.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조봉암은 창백한 표정으로 승직자에게, 승직자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사형서에게 하는 설교와 기도를 자청합니다. 예. 목사에게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성경 구절인 요 구절입니다. 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의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려서 놓아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요걸 이제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자기 양심상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그치? 예. 이 성경 구절을 정해서 읽고 결국은 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에 교수형이 집행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날 사형 집행 기사입니다. 언론에 나왔던.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1987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이행을 하게 되죠. 그죠? 60항쟁을 거쳐서 엊그저께가 60항쟁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8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봉암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받았고 집행된 것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정치권에서부터 또 학술 토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결정하였고 국가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새로 재심 재판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족들이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2010년 11월에 대법원은 군인 군속이 아닌 일반인 조봉암을 국군 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대가 수사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은 선고유예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2011년 재판부는 조봉암의 국가별난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별난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진보당의 통일정책도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론에 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특무대가 이 양명산 증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서 수사하고 불법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증거 자체를 합리적으로 믿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증명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봉암은 59년도에 사형 당한 이후에 52년 만에, 그죠? 예, 이승만 정권이 자행했던 사법살인의 희생자로 복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제 이승만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복권까지인데요. 1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